남북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지난 6월 12일 날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신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갑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아주 귀중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목소리 이해 잘 들립니까? 예. 김남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별도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 이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른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평화, 그게 바른통일의 3대 조건인데 그것까지도 분명히 명시했으니까 이 단체는 저와 생각이 90. 그리고 단순히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 방안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헌법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헌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통일 관련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헌법 제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점거한 우리의 영토다. 우리의 영토가 불법 점거 상태에 있으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야 하여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줄여버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대체함으로써 한반도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대체가 우리의 통일 방안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로서 남북한의 8천만 민족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국가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45년 10월 출생인데 제가 지금까지 70년 이상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중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는 인류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 때는 인류국가가 국정 목표가 됐습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인류국가 이런 여러 단계를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걸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비약적 발전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거기 하나를 더 붙이면 방공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게 이런 놀라운 문명 건설을 뒷받침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70년 동안 잘 나가겠느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공 노선이 바뀌고 지금까지 성공을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바뀌고 해서
후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표는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저 이야기를 먼저 몇 가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적화 통일용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체제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그대로 두고 연합제, 연방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음모입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뭐냐?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민족 사이 정통성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그리고 삶의 양식,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자유주의 체제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남북한 대결의 본질입니다. 3대 세습 독재,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남한에 있는 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세력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3대 조건입니다. 김정일은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데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습니다. 통일 논의는 북한에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야 그 정권과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이 아니므로 북한 인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 민주화돼야 민주화된 북한 정권과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할 때 견지했던 중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부터 6.15선언, 14선언, 이번 4.27선언까지 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다.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면은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외교를 통한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브라를 보고 독을 빼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갈 보고 독을 빼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누가 그 북한을 나라로 취급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요사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두 개념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분명히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기된 것이다. 남한에 핵이 없는데 뭐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든지 북한의 비핵화는 하든지 말의 차이지. 그거 북한의 비핵화를 해석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환상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환상, 신기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신기루가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더구나 이 신기루에 빠진 사람이 한국 언론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이 개념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자기가 먼저 속습니다.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건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통일론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은 핵을 폐기할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핵을 폐기할 수 없다. 또 핵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원래 들어와가지고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한국 언론, 외국 언론 등등 이야기했지만은 김정은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관한 한 번도 핵을 폐기하겠다는 말을 입에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서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결정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군수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었으며 우리 당의 경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금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핵 폐기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혁명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핵무기가 아니 이렇게 해놓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요. 그럼 아마 노동당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김정은이가 노동당 손에 죽을 겁니다. 이런 결정문을 내는. 그 다음에 북한 노동당 표약이 있습니다. 북한이 개인 숭배라고 하지만 북한은 공산당 조직, 즉 북한 노동당 조직이 지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령이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범위가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체제의 노선을 혼자서 어떻게 바꿉니까? 김정일이가 납치해온 신상옥 최은희 씨하고 하는 이야기를 녹음해왔잖아요. 그걸 들으면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꼭 반동분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김정일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아마 개혁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개혁은 못하죠.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체제가 무너지니까. 노동당조약은 북한의 제일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게 우리의 헌법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북한이 헌법이 있지만 당이 국가를 지도하니까 노동당조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당조약을 읽고 밑줄을 쳐야 북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전을 읽는 겁니다. 원전. 남이 해설해 주는 거 말고 원전을 읽어야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믿으면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연구하는데 가장 부족한 점이 북한의 원전 연구가 아주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북한 원전 연구만 대립해가지고 또 이 북한 현실과 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북한의 현실과 북한의 원전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북한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利益을 대표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남북관계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냐 아니면 북한이 한민족을 대표하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리 투쟁입니다. 이게 정통성 투쟁입니다. 정통성. 어느 집안에 누가 적자고 누가 서자냐를 놓고 다투는데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북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利益을 대표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하고 똑같습니다. 양쪽이 다 절대로 상대방을 정통성 있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 규약은 또 이렇게 전개됩니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거를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요게 북한 노동당의 전략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장도 빠질 게 없습니다. 요걸 잘 보면은 의외로 북한의 행동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한다. 강성대국의 핵심은 핵무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한을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한다. 남한에서 민족 해방은 미국을 몰아내는 겁니다. 한미동맹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은 좌파 또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 대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익이 집권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남북한이 연방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서 최종 목적인 온 사회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한다. 즉 김일성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6년에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문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주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 건설을 담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정한다. 여기에 핵무력 건설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헌법. 북한 헌법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휴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여기도 핵보유국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결정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핵 폐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핵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북한 핵 폐기하겠다는 이야기 나온 적 없습니다. 다만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이가 내어놓은 것인데 그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언론만 보고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선대의 유훈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마치 김일성이가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처럼
해석하도록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도록 명령한 사람이 김일성이고 핵무기를 만들면 그것과 남한의 좌익 경영 세력과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걸 거꾸로 아니 세상에 김일성이가 핵을 폐기하라는 유언을 김정은에게 남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위장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선 것이 들러리를 쓴 것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한국 언론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그러면은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가 뭐냐는 것은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한테 물어야 됩니다. 어떤 용어의 해석은 그 말을 만든 사람의 해석권이 있어요.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그것은 1991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과거부터 경험이 많고 북한의 전략 전술을 거리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동복 선생 같은 강인덕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으므로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 해놓고 뭐라고 써놨느냐.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조합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걸로 다 적어놨습니다. 그 뒤부터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5개, 6개 조건을 다 들어갑니다. 3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조합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 하나 더 붙이면 군사훈련 중단 이런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비핵화를 한번 해보겠다. 선행조건입니다. 이게 선행조건.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포기, 한미동맹 해체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선행조건입니다. 먼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은 강아지를 놓고 호랑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런 신기루가 만들어진 것이죠. 김정은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김정은이 한 것처럼 그들했습니다. 3월 초에 정의용, 서훈 이런 분들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했다는 말이 그게 없습니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적대를 포기하라. 그게 바로 한미동 해체하는 것입니다. 체제를 보장하라. 그러면 핵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보도를 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해석을 덧붙이면서 마치 북한이 이번에는 달라져가지고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군사훈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은 나중에 거짓말을 밝혀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기루가 이제 환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3월 9일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의용 특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한 내용도 북한의 비핵화였을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이거 설명을 해도 트럼프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도 비핵화를 하면 그건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핵화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용어 점술입니다.
북한의 세계 공산주의의 폭력혁명, 좌익혁명 전술에서 제일 중요한 첫 출발이 용어 혼란 전술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만나기로 한다. 5월달에 만든다. 정의용 특사에서 바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했어요. 그 하는 거 보면, 한 내용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를 바로 날렸어요. 트럼프가. 트위터 좋아하는 트럼프가. 북한이 단순히 핵 동결을 넘어서 비핵화를 약속했으므로 이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소환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속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무식해서 속았느냐? 그 부분은 요 확인 좀 해봐야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속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또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4.27 판문점선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이 지금 한국 언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지나가는 사람 마음을 잡아가지고 10명한테 물어보세요.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가 뭐냐? 뭐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북 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니냐? 그렇게 답할 겁니다. 그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4.27 선언에 어디에 북한이 비핵화를 말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거 보지도 안 하고, 신문 보도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 넘어가죠. 한국에서는 언론기관이, 이게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선동기관입니다. 선동기관. 이런 언론을 믿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이게 개가망신합니다. 나라가 이런 언론을 믿고 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언론을 두고는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판문점 선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판문점 선언 그 대목을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있습니까?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해야지 왜 남한을 끌어들입니까? 여기 남과 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죠. 북한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맞아요. 남과 북이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여기에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도 포함되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 다 포함된 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그것도 공동의 목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목표를 확인한다는 거하고 비핵화한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외교 용어에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하면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논의하면 해보기로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로 하나 만들어 놓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해놓고 정권과 언론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과 언론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약속했다.
김정은이 그날 4월 27일 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 후로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 앞에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핵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은은 원래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린 요 문장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뭐냐? 여기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4월 20일, 그 일주일 전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문서, 결정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김정은은 뭐라고 했느냐?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으므로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핵군축의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은 사명을 다했으므로 이제 배치하겠다. 사명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월 20일의 전원회의 결정은 국민들한테 언론이 정확하게 알리려면은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김정은 핵보유국 선언, 앞으로 핵군축 협상에 나올 용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그 사건을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어떻게 보도했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의 진정성 보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비핵화가 아니죠. 핵보유국을 선언한 겁니다. 핵보유국 됐으니까 이제는 미국과 맞먹는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문재인, 김정은이가 합의한 이 문서에도 뭐라고 했느냐? 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즉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수명이 다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데 의미가 있다. 찬성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둔갑해버렸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밑줄 쳐가면서 보도하지 않고 그날 두 사람이 끌어안았다든지 했다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근사한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본질을 완전히 왜곡 조작했습니다. 이게 좌익 선전 선동의 핵심이죠.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 국민들 마음속에 감성적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본질은 뭐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들여가지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한국을 핀란드화 해가지고 한국을 뜯어먹고 종적으로는 적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겠다. 4.27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 적화됩니다. 4.27 선언대로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돼 있어요. 그 문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4.27 선언을 해와서
집권 여당이 그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해가지고 법률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시 선언이 시행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북한이 핵을 다 폐기하고 재래식 군사력까지 휴전선에서 뒤로 물린 다음에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만 뽑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 비핵화의 제1단계도 나가기 전인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합니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이 왔다면서 런닝 셔츠 바람으로 나가자 해서 바깥에 나가서 다 얼어 죽도록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정판이 뭡니까? 트럼프 김정은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는 예측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예측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면은 트럼프가 진다. 이것을 깨야 한다. 5월 24일 깨었다가 금방 또 바꿨어요. 트럼프는 자신도 살리고 한국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가 놓쳤어요. 그 형식이죠. 김정은 만나가지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평화의 사도로 한번 쇼를 하면은 선거 때, 11월 선거 때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신을 좋아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 공작에 넘어가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당선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을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앞서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일단 취소했다가 서운하고 하니까 또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실패는 예정됐습니다. 회담하면은 김정은이가 유리해지죠. 왜냐? 김정은과 트럼프 국력으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도 아니죠. 그러나 국력의 힘을 발휘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협상입니다. 협상에는 누가 이기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깁니다. 전략 전술을 잘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죠. 임기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임기가 있어요. 더구나 이번 중간선거에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단기에 뭘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합의가. 불리한 합의라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만나놓고 내가 잘못 만났다 해가지고 회담장 박차 나오면은 그게 무슨 방식입니까?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트럼프의 패배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런 맹탕 문서가 나올 줄은 아마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 미국에 오죽 많은 외교, 안보, 북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 외교 사상 최대의 수치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담겨있는 문장이죠. 합의문이 4개 항인데 그것도 핵 문제를 다룬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제3항입니다. 제3항.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번역을 하면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 북한 비핵화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commit to work towards 이 말은 노력한다도 아닙니다.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더구나 아까 문제가 많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는 그 협상이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고 군축 협상입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니까 미국 대통령이 20시간 걸려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를 만났다. 대등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협상해 보기로 했다. 이 정도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은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회담은 핵 교류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입니다. 핵 군축 회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은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서로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양보해 나가는 것을 핵 군축이라고 그러죠. 핵 군축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가진 핵 다 없애라. 그 핵 군축 회담에서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이제는 이 문서만 가지고는 김정은이는 얼마든지 제재도 피해갈 수가 있고 미국을 갖고 놀 수가 있는 문서가 하나 김정은 손에 잡혔습니다. 더구나 이유에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프로보카티브하다, 도발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중단하겠다.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와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 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후산 철거까지 다 포함한 말입니다. 김정은에게 플러스 알파까지 주고 말했습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한국 정부와 상의했으면 한국 정부와만 상의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일본 정부하고 상의해요. 한미 군사훈련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7개 해군 공군기지는 그게 유엔군 무방사령부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5만 3천 명의 병력, 수백 대의 함정, 100척이 넘는 수백 대의 함정이 아니라 항공기 100척이 넘는 군함은 다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죠. 한미일 동맹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약화되면은 미일 동맹도 불안해집니다. 일본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하고 돌아오니까 미국의 여론이야. 지금 미국 여론도 공화당은 공화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당파적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더구나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적 가치를 저버리고 천하의 독재자를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느냐.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하고 북한 주민은 김정은을 사랑한다. 유능한 사람이다. 특별히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이제 부글부글하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이제 신경이 과민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에 닿자마자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세요 라고 드렸었죠. 북한 핵 위협이 끝났다. 끝났답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한국의 우파나 보수나 많은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 기대가 배신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외롭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챙깁니다. 사드 배치도 수도권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그냥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허가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한다 해가지고 북핵 시설에 대한 폭격이라든지 군사적 조치를 또 막아왔습니다. 트럼프도 계산에 한국 국민들의 안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만 딱 외롭게 당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2018년 7월 5일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탄핵 사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이상하게 되고 드디어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하에서 대북 정책을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집행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인 인권, 자유, 법치를 무시하고 나토라든지 이런 동맹국가는 오히려 사이가 나쁘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을 또 두테르테라든지 에르도안이라든지 이 독재자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미국이 자유를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세계적으로 지금 독재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기본적 구도하에서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앞장섬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다 해로우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지금 답변하려고 한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김정은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을 다시 불러들이고 세 번이나 만나고 코치도 하고 해가지고 북한, 중국이 과거의 동맹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그런 김정은, 그런 중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해야 할 트럼프도 거기에 가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끝나야 합니다. 북한의 핵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2중 3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정세가, 동북아 서역 정세가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한국은 정통성과 정체성의 도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노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해양문화권 노선이 도전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노선이 바뀌고
동시에 국가의 성격이 바뀌는 중입니다. 바뀌는 중입니다. 두 위기가 한꺼번에 오고 한꺼번에. 권력 관계로만 본다면은 중국 그리고 북한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권력이 없어졌습니다. 자유를 빼버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이게 바로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최고 규범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권력은 아예 없습니다. 우호 세력도 주변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죠. 미국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국채 변경의 시도가 하루하루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비핵화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체제 정통성 부정은 전국에 가서는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백지화시킴으로써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산업용 전기값이 올라가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산림훼손이나 하는 이런 부수적 부작용은 물론이고 경제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은 진전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졌을 때 국민들이 계속 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미국의 여론이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때 그러면 계속 끌려가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제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것이냐? 이 두 개가 앞으로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 변수는 김정은이가 한편으로는 핵 무력 완성에 전력 투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는 인민들을 좀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경우에 체제를 상당 부분 개방해야 하는데 3대 세습 체제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3대 세습 체제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눈사람인데, 눈사람이 난로가로 가면은 누가 맞아요? 눈사람이 난로가로 간다는 것은 체제를 개방하는 것이죠. 정보가 들어온다. 외국사들이 많이 들락날락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사관을 만든다. 이게 개방이죠. 그걸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여기에 또 북한 정권의 아주 중대한 모순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었느냐. 미국 식민지인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생해야 한다. 즉 주적을 미국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친해진다, 개방한다 해가지고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될 때 과연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계속 미국이 원수다 해가지고 매주 총화하면서 미제의 각을 뜨자, 미제 성냥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먹히겠느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을 주적으로 두지 않으면 북한 체제는
계속 독재로 끌고 가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무덤을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농락하다가 트럼프가 어느 순간 내가 속았구나라고 벌컥 화를 내고 나올 때 그 다음 단계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가능성은 좀 낮긴 낮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자기가 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일단 깊은 함정에 트럼프가 빠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호적거리느냐 하는 게 우리의 운명에도 큰 그림자를 데리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앞에 제가 요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북한 핵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협상장에서는 북한 핵의 목표는 체제 유지용이 아니고 통일용이다. 체제는 체제 통일이 연방제는 안 된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든지 자유주의로 통일되든지 하나로 수렴해야 그게 진정한 통일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등이다. 3대 세습 체제, 북한의 핵무기, 남한의 친 김정은 세력이 바로 민족 반역이고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김정은은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김정은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도를 김정은 세력 대 한민족 전체의 구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민족 반역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제가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사 2000년 역사에서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일본인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김일성 3대 아닙니까? 500만 죽였잖아요. 6.25 상명만 포함해서. 그럼 민족 반역자죠. 어떻게 이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민족 자주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런 민족 반역자와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스스로 민족 반역자와 같은 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8천만 민족의 적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좋다. 한반도의 정세를 민족 반역 집단 김정은과 그게 동조하는 세력으로 나누고 그 반대편에는 남북한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진짜 민족 공조다.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만했어요. 경제력이 50대니까 가만히 있으면 통일된다. 자유통일된다. 자만하면서 세 가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산주의가 절대악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주국방 의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핵위기가 일어나면은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국방비 늘리는 것도 반대하고 오로지 복지 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야빈 늑대 앞에서 살찐 돼지처럼 살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해. 그럼으로써 국민의 분별력이 망가졌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 큰 타락은 돈이 많아가지고 결심을 하면은 싸울 수가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싸우지 않음으로써 배고픈 군대한테 쫓기는 그런 국민이 가장 비겁하고 타락한 국민인데
오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국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생존 투쟁을 해야죠. 아까 북한 노동당 규약을 말씀하셨는데 최종 목적이 전국의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하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통일된 한반도 8천만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생명,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지금 북한 주민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싸움이면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싸움을 해야죠. 자유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자유는 용감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자유는 용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의 도움으로 이승만, 박정희, 국군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그 자유를 공짜로 누리면서 자유는 싸워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왔어요. 이제 비로소 아하, 이 자유를 지키려면 목숨까지 던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우리 국민들이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족,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칠이 말한 대로 싸워서 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면 영원히 끝난다. 지금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결심해야 할 단계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한국은 권력에서 총구가 나오는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선거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국민 여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김 회장님이 SNS 핸드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유력한 방법입니다.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것은 핸드폰, 유튜브를 이용한 1인 매체 시대가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서 보니까 다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100명이 보든 300명이 보든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 각성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파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다 막 고치고 반성하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선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군진 합격해야 합니다. 이 한국 국민들은 같은 병끼리 총질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적을 향해서 총질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총질하고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그런 민족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천만이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대동단결이죠.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으로 봐야지 중도 보수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힘이 많을 때 하는 거지 한가할 때 하는 거지. 지금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를 육박하는데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너는 중도니까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동단결, 백의종군 군진 합격이 한국 외국 세력의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